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그 영상으로 만나게 좀 됐네요. 이제 그 10월 9일이 한글날이다 보니까 이번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6주차부터는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원론 5주차 사업 소유 구조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교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교재에는 드라이바 창업자 옐리웹 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바가 뭘까? 이게 간단하게 헤어드라이를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크던데 실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번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이바의 창업자인 이제 그 엘리웹은 원래는 이제 뉴욕에 있는 아주 고급 헤어 살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전업주부로만 있기 좀 이제 무료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인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 형태로 봤을 때 이제 1인 사업. 그래서 고객의 자택을 내가 직접 방문해서 헤어드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남편과 남동생하고 이제 파트너십에 이제 그 기업으로 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마케팅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LA에 이제 드라이바의 오프라인 지점을 이제 오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250만 달러를 유치를 해가지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차후에는 이제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해가지고요. 더 많은 이제 자금을 유치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CEO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드라이바의 창업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기업이 어떤 형태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발전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소유 구조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 기업일 수 있겠죠.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업 형태일 겁니다. 이른바 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이제 파트너십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파트너십은 2명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사업의 법적 형태를 이제 파트너십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 확장이 되면 이제 소유와 분리돼서 경영되고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이제 법적 기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기업과 그 개인 사업자와 뭐 법인 사업자 그리고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개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인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그 사업의 시작과 종료, 즉 철수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의사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과 철수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사장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뭐 사장에 대한 욕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이라든가 나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 소유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갈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가족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유산을 좀 남길 수가 있죠. 하나의 사업을 잘 일구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사업을 누군가에게 이제 물려줄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그 청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 수익을 잘 발생시키게 되면 그 자체를 뭐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개인 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 이익을 보유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월급에 매이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높은 어떤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 개인 기업의 장점은 법인에 비해서 약간 이제 세금이 좀 단순한,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한 번 과세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개인 기업의 단점이 뭐냐? 무한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무한 책임은요, 결국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그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그냥 일을 한 만큼 돈 받고 최고의 위험은 해고되는 뭐 이 정도인데, 자영업의 경우에는요, 소유주가 일단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빚이 발생한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자기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파산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사실 회사가 발전하는 건데요. 일단 이 무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 개인 기업의 문제점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제한적이죠. 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제깍제깍 돈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영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영업도 내가 해야 되고 회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직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서 사실 이제 자유를 느낀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시간이 투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음식점을 한다고 쳐보죠. 쉴 수가 있을까요? 뭐 동업을 하거나 법인이 돼서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한 사실은 본인이 거의 뭐 365일 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니게 되면 각종 복지 제도라든가 휴가라든가 뭐 심지어 유급휴가 뭐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기업은 이제 그런 부가적인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성장이 약간 제한되고 사업 수명도 약간 제한되는, 즉 자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은퇴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는요, 사실은 그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한 구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별도의 설립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법정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은요, 개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모두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의 인출은 그냥 개인 소득이니까 그냥 개인 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한 것이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형태에 따라서 출자하고 대표자가 확정되고 설립 등기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성격에 맞는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법인은 인격 자체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이 돼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의 계좌에 돈이 있다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인출한다?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을 가져가야 되느냐? 뭐 대표자가 있다, 급여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주다, 이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급여로 가져갔다, 그럼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막 배당을 받았다,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세금 문제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아니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목표인 경우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법인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단 법인이 있고 사단 법인이 있는데요. 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자선이나 학술 이런 비영리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는 건데, 주식회사가 있는 거죠. 뭐 상장, 기업을 공개해서 상장한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상법상 회사 종류를 보게 되면요.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존재하는 회사가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명회사가 뭐냐? 모든 소유주가 사업을 운영하고요. 부채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유지하는 행태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의 무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무한책임 파트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이 확 되는데 실제 부담이 많이 되는 파트너예요. 무한책임 파트너,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게 뭐냐? 일단 회사에 출자를 하고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와 함께 연대해서 변제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법 제 212조를 보면 사원의 책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무한책임 파트너는 출자하고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한명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 같이 아주 그 친밀한 사람들이 동업하는 경우에 이 한명회사로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상법 제197조를 보게 되면요. 한명회사 부분에 있어서 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의 자본 유치를 방지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라든가 사원총회 같은 의사결정 기관이라든가 감사와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요. 좀 기동성 있게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한명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명회사의 단점이 그럼 뭘까요? 무한 책임 파트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내가 연대해가지고 책임이 무한하다. 파산에 대한 위험이 실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합자 회사는요.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파트너와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파트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한 책임 파트너는요. 뭔가 책임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자본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무한 책임 파트너는 아까 한명회사와 유사하게 회사에 출자하고 회사의 채무를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하는 이게 이제 무한책임 파트너고요. 유한책임 파트너는 내가 회사에 출자를 했어요. 돈을. 그리고 그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이 유한책임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경영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담당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 자체는 이제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죠. 채무까지도 본인이 연대해서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한책임 파트너는요, 출자에 따른 이익을 이제 배분받고, 다만 이제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유한책임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성은 비슷해요. 한명회사고요. 그래서 합자회사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 양도가 가능하고요. 회사 구성원의 동일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회사의 자본 유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한책임 파트너가 존재하다 보니까요. 한명회사보다는 보다 더 수월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합자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파트너십으로 운영된 회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뭐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파트너십 뭐 2명 이상이 이제 모여가지고 동업을 하다 보니까 2인 이상이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 지불이 용이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합자 회사는요, 특별히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고안이 된 거죠. 유한책임 파트너 같은 경우는 투자는 하지만 뭐 경영에 대한 의무는 없고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영이 분담되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사실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혼자 경영을 한다. 쉴 수가 없어요. 예. 어디 휴가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이 분담되니까 실제 상호 간 자유시장을 좀 보장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호 간 약간 다른 기술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경영, 영업, 어떤 사람은 회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기술과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그 회사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높은 생존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호 훈련이 가능하니까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법인에 비해서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파트너십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건요. 첫 번째, 무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무한 책임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실제로 그 채무를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그 채무를 발생시켰든 간에 회사의 채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무한책임 파트너는 파산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익 분배에 대해서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동업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자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장소를 잘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서 밥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다 자기가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즉 파트너십에서 정해진 이익 분배 체계는 없습니다. 심지어 돈이 걸려 있는데 이익 분배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누가 더 이익 분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자금을 투자한 사람은 아니 내가 이 정도 자금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그에 따른 적어도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또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 내가 적어도 시간에 투여한 시간당 단가가 있는데 내가 훨씬 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분쟁이요. 사실은 한번 벌어지게 되면요. 사실 이제 동업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러한 이익 분배 분쟁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영역일 수 있고요. 파트너 간 다양한 상황에서 의견 불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고용인에 대한 최종 권한은 도대체 누가 가질 것이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한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할 거냐. 일을 할 시간을 좀 정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일할 거고 언제 쉴 거고 어떻게 휴가를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가의 장비를 구해가지고 업무 효율도를 높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고가의 장비보다는 차라리 노동 투여를 더 많이 하면서 사실은 단기적인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불일치가 되면 사실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이 파트너십 모든 규정은요, 명문화돼 가지고요, 모든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오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명문화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청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청산이 됐다. 만약에 내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청산되면 그냥 자산 청산해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 내가 다 가져가면 되는데, 사업을 청산할 때 도대체 자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기존에 실제 이제 여러 명이서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청산이 되니까 이 부분이 참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은 자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걸 참 의사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이 이 파트너십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사입니다. 자, 회사는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왜 고안이 된 거냐면, 무한 책임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형태라고 봐도 돼요. 즉, 소유주와 일단 분리되어서요, 행위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가 공인한 법적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요, 투자한 금액 이상의 부채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요, 책임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해놨다. 그럼 실제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분을 공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는요, 외부 투자자에게 이런 지분을 제공할 건지,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온전히 가져갈 건지, 사적 보유를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회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유한 책임이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소유주의 유한 책임이다. 즉 사업 소유주는 투자한 금액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업만 해서 파산까지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건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 즉 투자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는 소유 지분, 즉 주식을 누구에게나 팔 수가 있죠. 뭐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개별 투자자로부터 우리가 일정 시간까지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사업에 투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것이 회사의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장비 사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한다라거나 이랬을 때 넉넉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진입 장벽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영속성이 있죠. 소유주와 구별이 되니까 소유주 한 명의 사망으로 폐업되지 않죠. 사실은 뭐 천년 기업이다.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유 변경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지분 구조는 결국 이제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양수도를 통해 가지고 뭐 기업의 어떤 그 소속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명의 자체도 좀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 규모가 크니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직원을 내가 채용하고 싶다. 그럼 회사에 일정 지분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주식을 일정 부분 주는 거죠. 스톡 옵션을 제공해가지고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직원을 좀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되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즉 소유주와 주주는요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이러한 이사회는 회사의 관리직을 고용하고요. 주요 정책을 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주와 주주는 경영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 권한은 그 회사를 관장하고 있는 뭐 대표이사이야 직원들이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소유주와 주주는요, 일단 이사회를 선출을 합니다. 그럼 그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진을 고용을 하죠. 그럼 이제 그 경영진은요, 일단은 이제 이른바 이제 최고 경영진. 최고 경영진은 회사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실무진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무진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들에게 실무적으로 좀 감독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이익이 또 벌어지게 되면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뭐 이거를 배당을 한다라거나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은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회사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초기에 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요.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비용이 없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만드는 데 따른 다양한 설립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일단 서류 작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좀 꼼꼼하게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회계 처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 회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 좀 드렸는데 회계 처리를 상세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회계 처리가 잘못했을 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라든가 이런 한 회의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세금과 관련된 처리가 약간 그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법인의 소득이 발생을 했다.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이제 소득이 그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겠죠.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이 된다. 뭐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가장 큰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의사결정이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바뀐다라거나 시장이 바뀐다라거나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큰 회사들은 유연하지 못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일단 대규모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 개발 예산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쏟아 부어 놨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그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경쟁 회사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갔을 때 실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기업에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매몰 비용인데요. 실제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이 이런 문제점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산이 어려운 아무래도 개인 스스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과 철수가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는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주와 이사회와 잠재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들이 현 경영진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사회를 선출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M만 하더라도요. SM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이크 기획이라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과 관련돼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이익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에서 그 실제 이제 그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시장에서 훨씬 뛰어버리는. 그래서 실제 이제 경영진들이 함부로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회사의 경영진을 선출하니까 창업주가요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축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 설립했던 애플에서 사실은 그 이사회에서 축출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단점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한 책임 회사가 있는데요. 유한 책임 회사들은요. 회사의 주주들이 본인의 투자액 한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가 유한 책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파트너십에서 무한 책임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지는 위험이 있는데 이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주들은요. 채권자에 대해서 본인의 출자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비교적 부채로부터 안전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유한 책임은 아니고요. 만약에 소유주가 회사의 재산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거나 아니면 채무에 대해서 개인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유한 책임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는 주식 회사에 비해서 비교적 설립이 쉽고 사업상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로부터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시간에 그 남은 시간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보유한 재능과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자원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동업을 고려하고 있는지, 만약에 동업을 고려해야 된다면 그 파트너가 갖춰야 할 기술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요, 내가 정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요.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자, 사업 소유구조와 기업가 정신. 자, 1교시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